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필드워치로 많이 소개가 되었던 베르투치의 세 가지 모델을 같이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공식 수입원인 서플라이루트 측으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베르투치는 2004년 미국에서 런칭한 브랜드로 탐험가, 소방관, 군인 등 전문 직업군에서 튼튼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7점 필드워치로 검증을 받아왔고, 일반 유저들에게도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티타늄 컬렉션은 애플의 맥북과 자동차 프레임에도 사용이 되는 일체형 설계인 유니바디를 채용한 베젤로 주목을 받아서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였죠. 서플라이루트에서 판매 중인 베르투치의 제품들을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케이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소재와 기능들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알루미늄으로 사용이 되어 각 시계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 외에도 시계의 스트랩과 전용 가드, 나침반 등의 액세서리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3개의 시계는 A2SEL과 A2T DX3 모델로 비슷한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안에서 케이스 소재와 기능의 차이를 지녀서 각각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은 현재 A2SEL이 249,000원, A2T가 239,000원, 그리고 DX3는 109,000원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베르투치 시계들이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수가 있을 텐데, 시계의 재질과 원하는 컬러만 명확하다면 아무래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죠. 거기에다가 오늘 소개하는 3개의 시계들을 보면은 정리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시계들 각각이 어떤 매력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부터 살펴보죠. 오늘은 시계가 많아서 차례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2SEL 모델부터 살펴보면,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0mm, 러그트러그는 49mm, 두께는 11.8mm이죠. 밴드는 나일론 재질이며 폭은 22mm입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강화 미네랄 글라스에 무브먼트는 일본산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EL 백라이트에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가 되어 있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X3입니다. 이 시계의 재질은 강화 폴리카보네이트이며 직경은 40mm, 러그트러그는 49mm, 두께는 11mm이죠. 밴드는 나일론에 폭은 22mm이며 강화 미네랄 글라스에 일본산 쿼츠, 그리고 50m의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징은 꽤 단조로운데 슈퍼 루미노바 야광 기능이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A2SL의 디자인은 베르투치의 케이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타 모델의 다이얼보다는 좀 작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이얼 표면과 챕터링에 단차가 있고 컬러 반전이 있어서인지 깊이감 있게 보이네요. 케이스의 사이즈는 40mm로 크기 부담이 적고 필드워치로 알맞아 보입니다.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이온 플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톤 다운된 무광 실버 컬러감을 띠고 있죠. 마감은 우수한 편입니다. 글라스는 강화 미네랄이며 다이얼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안쪽의 다이얼 표면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 외곽 챕터링의 눈금, 다이얼에는 1부터 12까지 아라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아이덴티티에 맞게 아라빅 인덱스 안쪽으로 24시간계 표기가 작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상단에 베르투치 로고, 하단에는 EL 표기와 스위스 슈퍼 일루미네이티드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에는 따로 데이트 캘린더는 없으며 중앙에는 시분초 3개 핸즈가 위치하죠.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스워드 핸즈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야광은 이 핸즈와 챕터링의 삼각형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 있으며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를 사용해서 어두운 곳에서 블루 컬러로 발광을 하죠. 그리고 우상단 2시 방향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이얼 표면에 EL 백라이트가 작동을 합니다. 대략 3초 정도 켜지며 푸른빛을 띠는데 반전된 아라빅 인덱스와 표기들이 또렷하게 보이네요. 이 모델은 야광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A2SEL의 측면은 11.8mm 두께로 적당한 편이며 용도는 4시 방향에 위치를 하죠.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며 1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이뤄집니다. 밴드는 헤비듀티 나일론 나토 스트랩으로 미국 밀리터리 스펙 특허를 받았다고 소개가 됩니다.
확실히 일반 나토보다 두껍고 견고한 점이 특징으로 보이죠. 컬러는 실버와 그린이 섞인 듯한데 개성 있는 컬러감의 케이스와 매치가 좋네요. 밴드 폭이 22mm로 끝자락까지 균일하게 떨어지며 두 줄의 두툼한 박음질 처리는 밴드가 러그 쪽으로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인 디테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델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나토 밴드를 고정하는 러그 바가 육각 볼트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투피스 밴드로의 줄질도 가능해 보이죠. 그럼 후면을 살펴보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스크루백 케이스이며 중앙에 로고, 모델명, 무브먼트, 스위스 루미노바 등이 표기되어 있고 외곽에는 재질, 방수, 배터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로 미국에서 조립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케이스를 오픈해보면 EL 라이트를 작동하는 기판이 보이며 안쪽으로 미오타 무브먼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3개의 버튼 셀 전지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럼 다음 시계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A2T는 베르투치의 베스트셀러로 티타늄 케이스의 스펙 밸런스가 높은 모델입니다. 오리지널 클래식 필드워치라는 모델명답게 디자인도 안정적인 느낌을 주네요. 케이스가 그레이드 5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며 특유의 컬러감과 표면 질감이 특징입니다. 일단 티타늄 모델은 일반 스틸 시계들보다 가벼워서 좋게 24시간계 표기를 통해서 과거 미군 시계 스타일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상단에는 로고, 중앙에는 수평으로 티타늄과 200m 방수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시 방향에 데이트 캘린더가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10분초 3개 핸즈가 위치하며 초침은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야광은 10분 핸즈와 인덱스 눈금의 원형 포인트에 처리가 되어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합니다. 역시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로 처리가 되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측면은 11mm로 적당한 두께감을 지니고 있으며 용두는 4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이 제품은 스크루다운 오픈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200m 방수 성능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죠. 독특하게 용두까지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돌려서 오픈한 다음에 2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이루어지고 1단에서는 날짜 조정이 가능하죠. 밴드는 블랙 컬러의 나일론 나토 스트랩으로 역시 특허를 받은 헤비 듀티 나일론 나토 밴드로 소개가 됩니다. 시계의 디자인이 튀지 않고 베이직해서 이런 블랙 컬러 말고도 다양한 컬러의 나토로 줄질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밴드 폭이 22mm에서 끝까지 사이즈 변화가 없는 형태이며 러그 쪽을 보면 독특하게 스프링바가 케이스에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베르투치에서 특허를 받은 DX3 유니바디 기술인데 스트랩 결착 시에 자주 손상이 되는 스프링바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구성을 높여서 일체형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피스 밴드 줄질은 안 되니까 참고 바랍니다. 후면은 티타늄 재질의 스크루백 케이스가 있으며 중앙에 로고와 모델명, 케이스 타입, 무브먼트, 야광 등이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외곽에 재질, 방수, 배터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일본 미오타사의 GM12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GM10 계열의 무브먼트로 3개 핸즈와 데이트 캘린더를 작동시키는 기본형 쿼츠이며 시티즌 외에 다양한 중저가 브랜드들에서 두루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마지막으로 DX3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두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스펙이 낮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죠. 그래도 가볍고 튼튼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꼽히는 시계입니다. 다이얼의 디자인은 앞선 A2T와 흡사한데 데이트 캘린더가 없고 인덱스의 눈금의 포인트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죠. 케이스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가벼운 무게가 특징인 소재로 안전 헬멧이나 스포츠 용품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하죠. 직경은 역시 40mm로 적당한 수준이며 컬러는 블랙, 글라스는 강화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얼의 컬러도 매트한 블랙 컬러이며 외곽에 눈금과 아라빅 인덱스가 표기되어 있는데 3시, 6시, 9시, 12시가 좀 크고 볼드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24시간계 표기가 작게 되어 있죠. 다이얼의 상단에는 로고, 6시와 7시 사이 하단에 작게 스위스 루미너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이 되는 4시와 5시 사이에는 50m 방수 표기가 되어 있네요. 중앙에는 3개 핸즈가 위치하며 초침은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야광은 시분 핸즈와 인덱스 포인트에 처리가 되어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죠. 역시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를 사용해서 준수한 발광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측면은 11mm 두께, 용두는 4시 방향에 위치하며 오픈은 푸시풀 방식입니다. 용두를 뽑으면 시분 조정이 되는 심플한 구조이죠. 밴드는 앞서
앞선 시계들과 같이 헤비듀티 나일론 나토 스트랩이며 올리브 컬러를 매치해서 밀리터리 스타일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러그 쪽 밴드 폭은 22mm이며 역시 유니바디 케이스 형태로 스프링바가 케이스에 결합된 일체형 구조이죠. 다양한 컬러의 나토 밴드와 위화감이 없이 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후면을 살펴보자. 후면은 스틸 재질의 스냅백 케이스이며 중앙에 로고, 모델명, 무브먼트, 야광 등이 표기되어 있고 외곽의 재질, 방수, 배터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들에 보면 일본 미오타사의 2035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3개의 핸즈를 작동시키는 심플한 구조의 기본형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3개의 시계를 착용하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 제품 다 동일한 직경의 케이스 디자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좋은 착용감과 시인성이 특징이라고 보죠. 특히 무게가 순서대로 78g, 40g, 25g으로 전부 100g 이하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제품입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필드워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일단 시계의 특성상 스포츠, 레저, 캐주얼 등 다용도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A2SAL과 A2T의 경우엔 방수 성능도 뛰어나서 침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이 모델들은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A2SEL은 EL 라이트로 뛰어난 발광 성능과 타 모델과는 다르게 투피스 밴드 교체가 가능한, 그리고 DX3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볍고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작년에 제가 직접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는 A1R이 있는데 DX3와 같은 사양에 36mm로 아담하게 나와서 스몰 사이즈를 고려하는 분들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은 3개의 시계를 동시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 평소에 괜찮은 가격대의 필드워치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시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밀리터리 워치로 유명한 브랜드 MWC의 시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뷰할 모델은 MWC의 G10 시리즈이며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서플라이 루트로부터 시계들을 대여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려 7개의 시계를 보내주는 바람에 저에게 색다른 도전이 되었네요. 하나씩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각 시계들이 지닌 특징과 차이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MWC라는 브랜드는 19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되었으며 뛰어난 내구성과 편리함,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밀리터리 워치들을 생산하여 지금까지도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G10은 영국 육군 보병을 위한 표준 밀스펙으로 1980년대부터 군납으로 보급된 쿼츠 시계입니다. MWC의 G10 컬렉션은 6, 70년대에 사용되었던 밀리터리 워치 사이즈를 채용했고 슈퍼 루미노바 야광의 케이스의 내구성과 방수성을 높여서 현대적인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죠. 판매 페이지에서 G10을 검색하면 디자인은 전부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 시계들의 차이점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구조와 기능, 재질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리뷰가 취향에 맞는 G10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 시계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수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교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MWC의 G10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오리지널, 데이저스트, 배터리 해치, GMT이죠. 각 모델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컬러로 구분을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이 35mm 사이즈의 논데이트 버전이라면 데이저스트는 똑같은 사양의 데이트 캘린더가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시계의 가격은 173,000원으로 동일하죠. 물론 데이트 캘린더가 배터리 해치나 GMT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이 힘들지만 오리지널 모델과 같은 가격대에서 구분을 짓는 요소는 이 데이트 캘린더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독특하게 데이저스트 모델 안에 티타늄 버전이 있는데 이 시계는 가격이 40만원대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사양을 높인 시계이죠. 사이즈가 40mm로 커졌고 사파이어 글라스의 스위스 론다 쿼츠 300m 방수가 특징이죠. 다음으로 배터리 해치는 278,000원 정도의 가격
가격에 판매 중이며 직경이 40mm, 두께가 15mm로 다소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론다 715 데이트 쿼츠가 들어간 점이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GMT는 35만 8천원의 가격에 거친 질감의 샌드 블라스팅 케이스가 눈에 띄며 40mm 직경 론다 515.24 데이트 쿼츠가 들어갔고 100m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시계가 지닌 스펙과 기능에 따라서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그 안에서도 케이스 컬러에 따라서 옵션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구입하는 입장에서 복잡하면서도 선택의 폭을 넓힌 점은 좋게 평가할 만하죠. 그럼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리지널과 데이저스트 35mm 모델입니다. 가격도 같고 사양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면서 보여드리죠. 우선 케이스 컬러와 나토 스트랩의 컬러로 모델명을 설정하고 있는데 오리지널은 기본형답게 샌드 블라스팅 마감 처리가 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통일을 했네요. 반면에 데이저스트는 샌드 블라스팅 실버와 PVD 버전을 두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마감은 준수하며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주죠. 35mm 사이즈라서 상당히 작은 편이며 용두까지 포함을 해도 39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글라스는 도명 강화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하였고 다이얼은 매트한 블랙 베이스에 레일웨이 인덱스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를 크게 넣어주어 상당히 우수한 시인성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12시 방향의 영국 군용을 상징하는 브로드 에로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단 24시간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 에로우 마크가 사라지고 24시간계 아라빅 표기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덱스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이네요. 상단에는 로고, 하단에는 밀리터리 쿼츠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시분초 3개 렌즈가 작동을 하죠. 오리지널은 논데이트, 데이저스트는 데이트 캘린더가 3시 방향에 위치하여 날짜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광은 모두 스위스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도료가 사용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합니다. 측면은 11mm로 슬림하고 용도의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죠. 오리지널은 데이트 캘린더가 없기 때문에 뽑아서 시간 조정만 가능한 심플한 시계입니다. 반면에 데이저스트는 2단에서 시분 조정, 1단에서 날짜의 조정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G10에 사용된 나토 스트랩의 품질은 동일하며 케이스 사이즈에 따라서 러그 폭이 좀 다른데 이 오리지널 모델은 18mm네요. 뻣뻣하지만 품질은 괜찮은 편이고 줄질이 수월해서 다양한 컬러의 나토 스트랩으로 매치가 가능합니다. 케이스의 러그 형태 자체가 나토 스트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틸 브레이슬릿이나 가죽 스트랩은 잘 맞춰보고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리죠. 후면은 유광의 스틸 케이스백이며 스크루 오픈 방식입니다. 따로 오픈하진 않았는데 오리지널 모델에는 일본 미오타사의 2035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저스트 모델에는 미오타 2015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무브먼트 다 미오타의 스탠다드 쿼츠이며 워낙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라서 성능은 검증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다음으로 18cm 제 손목에 착용을 해보니 다소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웬만한 남성 손목은 전부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스몰 사이즈 워치를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사이즈가 작고 46에서 50g 정도로 상당히 가벼워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고 시인성이 좋아서 필드워치로 제격입니다. 다음은 데이저스트 모델이면서도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티타늄 버전을 소개해보죠.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단 가볍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40mm 케이스 사이즈의 시계임에도 35mm 버전과 동일한 46g 정도로 가볍게 나왔네요. 케이스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스틸보다 어두운 무광톤이 특징입니다. 글라스는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사용하여 스펙을 높이고 있으며 다이얼의 디자인은 데이트 캘린더와 24시간계 인덱스의 특징들을 가져왔죠. 역시 매트한 블랙 베이스의 외곽의 C단이 삼각형 마킹과 눈금,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와 24시간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로고, 하단에는 티타늄 300m 방수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하여 날짜의 확인이 가능하고 중앙에는 3개 핸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광은 핸즈와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며 스위스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도료가 사용되었죠. 측면의 두께는 13mm로 오리지널보다는 2mm 두껍게 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토매틱 시계처럼 묵직해 보이네요. 용두는 스크루다운 오픈 방식이며 뽑아서 2단에서는
2단에서는 시간 조정, 1단에서는 날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밴드는 두툼한 루프가 있는 나토 스트랩이며 준수한 품질을 보여주죠. 폭은 20mm이며 상황에 맞게 다양한 컬러의 나토 스트랩으로 교체하면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후면의 케이스백 역시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스크루 오픈 방식이죠. 이 모델에는 스위스 론다 715Li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론다의 기본형 쿼츠이며 장고장이 없고 10년에 가까운 배터리 효율을 자랑하는 무브먼트이죠. 착용을 해봤는데 제 손목에는 이 사이즈가 딱 맞네요. 40mm 직경임에도 러그 트러그가 짧아서 체감 사이즈는 38에서 39mm 정도입니다. 은은한 다크 실버 컬러의 티타늄 소재도 매력적이며 가볍고 착용감도 좋죠. 그리고 핸즈가 커져서 그런지 시인성도 높습니다. 이 시계는 300m 방수 성능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침수 걱정이 없이 마음껏 착용하기 좋은 모델이네요. 그리고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서 스크래치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G10 시리즈 안에서 사양을 높인 고급 버전을 찾는다면 이 모델이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 해치 모델을 살펴보죠. 사실 디자인은 24시간계 다이얼의 3시 데이트 캘린더까지 데이저스트 모델과 동일합니다. 차이를 따진다면 후면의 케이스백 부분이죠. 군용 시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로 배터리 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케이스는 샌드블라스팅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준수한 마감을 보여주며 글라스는 도명 강화 미네랄을 사용하고 있죠. 다이얼은 매트 블랙 베이스의 24시간계 다이얼 디자인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며 3시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를 합니다. 상단의 로고, 하단에 밀리터리 쿼츠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며 중앙에 3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야광은 앞선 시계들과 동일하게 핸즈와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합니다. 역시 스위스 C3 슈퍼 루미노바 도료가 사용되었네요. 측면은 꽤 두꺼운 편인데 15mm로 측정이 됩니다. 케이스백의 두께가 튀어나와서 더 두껍게 측정되는 감이 있죠. 용두는 스크루다운 오픈 방식이며 2단에서 시분 조정, 1단에서는 날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밴드는 나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케이스의 실버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러그 폭은 20mm이며 다른 나토 스트랩으로의 줄질은 수월한 편이죠. 러그 형태 때문에 다른 소재의 스트랩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후면은 솔리드 케이스백의 작은 원형 커버가 존재하죠. 이 부분을 돌려서 풀어주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수월한 구조입니다. 이 시계에는 스위스 론다 715 데이트 쿼츠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는데 예전에 빅토리녹스 이녹스 쿼츠 모델에 사용되었던 그 무브먼트네요. 그만큼 스위스 메이드 고급 브랜드의 쿼츠 모델에 두루 사용되는 무브먼트라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손목에 올려봤습니다. 무게는 49g 정도로 가벼운 편이며 착용감은 좋네요. 단 전면으로 봤을 때 일반 데이저스트 40mm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두께입니다. 케이스백이 튀어나온 형태라 다소 두껍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어 보이죠. 두께보다 배터리 교체에 대한 용이성에 중점을 둔다면 이 배터리 해치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5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MT 모델을 소개해보자. 실버와 PVD 블랙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다른 모델들과 다른 점은 좀 더 스톤의 질감이 있는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즈는 40mm의 다이얼도 24시간계 마킹에 데이트 캘린더까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글라스는 도명 강화 미네랄이며 매트 블랙 베이스의 외곽의 눈금, 아라빅 인덱스, 24시간계 표기까지 모두 동일하죠. 상단의 로고, 하단에는 GMT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며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시분초, GMT 총 4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네요. 가장 밑에 위치하는 짧은 레드 컬러의 에로우 핸즈가 GMT 핸즈로 듀얼 타임 존을 표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GMT는 항공사와 해군 조종사를 위해서 제작된 시계인데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비즈니스 출장으로 여러 시간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활용도가 있는 기능이죠. 오토매틱이 아닌 GMT 쿼츠는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야광은 핸즈와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하고 C3 슈퍼 루미노바 도료를 사용해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죠. 측면의 두께는 13mm이며 용두는 스크루다운 오픈 방식이며 용두를 뽑아서 2단에서는 시분 조정, 1단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날짜의 조정, 시계 반대 방향으로 GMT의 조정이 가능하네요. 밴드 역시 나일론 재질의 나토 스트랩이며 러그 폭은 20mm입니다. 줄질에 대한 이슈는 전에 소개한 모델들과 동일하죠.
후면은 스틸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스위스 론다 515.24 쿼츠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스위스 쿼츠 중 하나로 꼽히며 GMT 기능을 갖춰서 스위스 메이드 시계에 두루 사용되는 부품이죠. 표준 배터리 수명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봤습니다. 사이즈, 두께, 무게 모두 적당한 수준이며 착용감도 좋습니다.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긴 하지만 케이스의 표면 질감이 독특하며 은은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네요. 역시 시인성이 좋고 100m 방수 성능을 지녀서 침수에도 어느 정도 대응하기 때문에 전천후로 착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GMT 기능을 잘 활용하거나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은 밀리터리 쿼츠가 아닌가 싶죠. 지금까지 MWC G10 라인에서 7개의 특징적인 모델들을 소개해봤습니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많은 베리에이션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기능과 소재에 따라서 가격차가 존재하지만 저렴하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각 모델들이 지닌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MWC라는 브랜드 가치, 밀리터리 워치로서의 높은 가성비,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의 전천후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 등은 MWC G10 시리즈가 가진 매력이라고 봅니다. 이 브랜드는 직구도 가능하지만 서플라이 루트라는 국내 정식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1년 무상 보증과 수리 등의 AS 그리고 교환 및 반품 등의 절차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G10 밀리터리 필드워치를 선호하거나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꽤 알려진 밀리터리 브랜드의 시계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MWC의 46374C 복각 모델입니다. MWC가 국내 판매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없어 보이고 공식 홈페이지나 이베이 등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죠. 저는 이베이에서 디스플레이 모델로 5만원 정도의 가격에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원래는 8만원대의 제품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을 지닌 시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식 스펙명인 US 밀리터리 MIL-W46374인데 1964년에 최초로 나왔고 심플하고 저렴한 시계를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죠. 35.5mm 플라스틱 소재의 일체형 케이스에 핵 기능을 지닌 핸드와인딩 메커니컬 워치가 그 시작이었으며 본질적으로 일회용 소모품에 가깝게 제작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소한의 방수, 충격이나 온도에 최소한의 보호만 가능한 시계였죠. 실제 밀스펙 표를 보면은 1964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벤루스, 해밀턴, 타이맥스, 마라톤 등 다양한 제조업체들을 통해서 제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지만 다이얼 디자인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현재 군용 다이얼에도 계승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오늘 소개하는 46374C의 디자인은 실제 80년대 미군용 스토커 앤 예일사의 샌디 184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챕터링 디자인, 케이스의 재질, 무브먼트 등의 변화를 준 시계입니다. 얼핏 보면 투박하고 볼품없을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한데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저렴한 밀리터리 워치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 사양부터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알로이이며 직경은 40mm, 러그트럭은 38mm, 두께는 8.5mm이죠. 밴드는 나일론 재질의 나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폭은 18mm입니다. 글라스는 강화 미네랄이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미오타 쿼츠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생활 방수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특징으로 케이스 스틸의 컬러가 올리브 그린으로 되어 있고 스트랩이 미군용 웨빙 스트랩 패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전형적인 밀리터리 필드워치의 디자인이며 케이스가 토너형에 가깝네요. 80년대 스타일을 오마주한 시계답게 빈티지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40mm인데 상대적으로 세로 길이가 더 짧아서 작고 아담하게 느껴지죠. 체감 사이즈는 38에서 39mm 정도입니다. 케이스부터 보면 올리브 그린 컬러의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이 플라스틱인 것에 반해서 지속성과 견고함이 목적인
된 것으로 보이죠. 깨끗한 무광이라 육안으로만 보면 플라스틱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베젤은 실버 컬러로 솟아오른 형태이며 글라스는 플랫한 강화 미네랄이 들어가 있네요. 안쪽의 다이얼은 매트한 블랙 컬러이며 챕터링에는 눈금과 시 단위로 삼각형 인덱스가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12시 아라빅 인덱스, 더 안에 작게 24시간계 표기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로고와 표기는 따로 없으며 중앙에 시분초 3개 엔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광은 이 3개 엔즈와 인덱스들의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네요. 야광 처리가 골고루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뛰어나며 필드워치답게 성능도 준수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죠. 측면의 두께는 8.5mm로 상당히 슬림합니다. 용도는 크라운 가드에 많이 감싸인 상태이며 상당히 작아서 조작이 수월하진 않네요.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며 뽑아서 시분 조정이 가능한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죠. 그럼 밴드를 살펴보자. 블랙 컬러의 직물 나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구성이 단출한 인상을 주네요. 그냥 손목에 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폭은 18mm이며 끝자락까지 동일하게 떨어지고 밴드 루프는 두껍게 하나, 버클은 스틸로 되어 있죠. 밀리터리 워치답게 다양한 컬러의 나토 밴드로 연출이 가능은 한데 러그와 스프링바가 케이스 안쪽에 있는 구조라서 간격이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밴드의 두께가 얇아야 줄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후면을 살펴보죠. 후면은 스틸 재질의 스냅백 케이스이며 민간용이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 아래로 스펙명과 표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일본산 미오타 2036 쿼츠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쿼츠는 미오타의 시그니처 무브먼트 중 하나로 스탠더드 라인에 속해 있으며 시분초만 작동시키는 기본형으로 많은 쿼츠 시계들에 사용이 되어서 성능이 검증된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우선 상당히 가볍습니다. 스틸 케이스 모델임에도 43g으로 상당히 가벼운 시계이며 슬림하고 작아서 착용하고 있는지 까먹을 정도로 편안한 제품이죠. 시인성이 뛰어나서 밀리터리 필드워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은 시계입니다. 단 방수 성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침수에 주의가 필요하고 스크래치나 찍힘에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이 시계는 곱게 모셔가면서 차라고 나온 제품은 아니니까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하게 착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전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죠. 누군가에겐 참 볼품없는 시계이기도 할 겁니다. 형태부터 컬러 매치, 전체적인 스펙까지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수한 맛의 매력을 느낀 것 같네요. 마치 타이맥스의 저가 시계들을 접하는 느낌입니다. 일단 가격 부담이 없고 80년대 US 밀스펙 모델을 잘 오마주하고 있는 점도 매력적이죠. 마니아는 아니지만 밀리터리 워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부담없이 접근할 만한 브랜드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단 줄질이 가능은 하되 되도록 얇은 나토 밴드에 한정한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그 외에는 사이즈도 적당하고 착용감도 좋아서 부담없이 막 착용하기 좋은 시계인 것 같죠. 저도 리뷰를 하면서 밀리터리 워치의 매력에 빠져가는 중인데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마라톤의 시계들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오토매틱 필드워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프레이시더스사의 렉스펙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체로부터 시계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제가 밀리터리 마니아가 아니라서 이번에 이 시계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스터디했고 미흡한 지식이지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시계는 오리지널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며 매크비소그라는 전설적인 태스크포스 특수부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크비소그의 임무가 정찰부터 직접 행동, 사보타주 등 고강도 임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임무의 민감성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외부의 채널을 통해서 군사 장비를 조달해야 했고 무균 장비, 자금 추적이 안 되는 저렴한 장비를 필요로 했는데 손목시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죠. 매크비소그가 1964년 당시에 베트남의 현지 상점이나
PX나 PX에서 세이코 시계를 직접 구입한 게 시초이며 후에 부대를 위한 조달이 표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70년대까지 세이코 5 3개의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빈티지 밀리터리 원치 마니아들과 세이코 수집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아직도 중고 시장에서 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중고 세이코 5가 2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는 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만큼 역사적인 스토리를 지닌 시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후에 출시한 세이코 5 SNK 381 모델은 이 오리지널들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여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렉스펙은 레코네상스 스펙의 약어로 정찰이 주 임무였던 매크비 소그가 사용한 장비를 오마주하는 데 목적을 둔 제품이죠. 60-70년대 세이코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좀 더 좋은 사양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계라고 봅니다. 이 시계는 $295에 판매 중이며 다이얼 인덱스 컬러와 선레이, 샌드 텍스처 두 가지 옵션에 따라서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시계에 따라서 밴드 구성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네요. 오늘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렉스펙 OG 선레이 모델로 밴드는 샌드 컬러의 디스트레스드 레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레스 레더는 쉽게 말해서 낡은 느낌을 주는 빈티지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죠. 언박싱부터 해보면 기다란 박스에 심플하게 브랜드와 모델명 그리고 간단한 표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오픈을 해보면 보증서와 시계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밀리터리 컨셉답게 보증서가 군번줄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시계는 과연 어떤 수준인지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사양부터 보죠.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직경은 38mm, 러그 트러그는 45mm, 두께는 11.8mm입니다. 밴드는 가죽 재질의 폭은 20mm이며 글라스는 K1 사파이어 코팅 미네랄이며 AR 코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브먼트는 일본 세이코 NH36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50m입니다. 특징으로는 데이데이트 캘린더와 4시 용두, 선레이 다이얼,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가 된 점을 들 수가 있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의 디자인을 처음 보고서 놀랐는데 이미지나 사진보다 훨씬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컬러감과 디자인의 레이아웃 밸런스가 우수하고 사이즈도 38mm로 적당해서 필드워치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오리지널보다는 2mm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렉스펙은 세이코 메커니컬 6119 모델을 오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SNK 381과는 디자인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보죠.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오리지널의 감성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며 확실히 수집가들에게 어필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브러시드 마감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베젤과 러그의 엣지에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품질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으며 용두가 케이스에 밀착되는 형태라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없이 부드럽게 곡선이 강조되고 있죠. 마치 용두가 없는 시계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케이스가 아담하게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라스는 도명의 K1 강화 미네랄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무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각도에 따라서 푸른빛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플랫하지 않게 돔 글라스로 처리를 해서 빈티지한 느낌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의 다이얼은 블랙 컬러의 선레이이며 완전 블랙보다는 살짝 딥그레이 컬러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외곽에는 눈금이 있으며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가 위치하는데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경사진 형태까지 잘 따라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상단에 로고, 하단에 렉스펙 24석 표기가 되어 있으며 맨 하단에 작게 미국 조립품이란 표기가 되어 있네요. 3시 방향에는 날짜와 요일을 나타내는 데이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하며 중앙에는 3개 핸즈가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광은 시분 핸즈와 아라빅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하며 슈퍼 루미노바 도료가 사용되어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죠. 그럼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의 두께는 11.8mm로 슬림한 편이며 용두는 4시 방향에 작게 위치합니다. 용두가 케이스에 밀착되는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작은 게 저에게는 흠이네요. 푸시풀 오픈 방식이라서 뽑아서 2단에서는 시분 조정, 1단에서는 날짜와 요일의 조정이 가능하고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조작이 불편하며 특히 잠근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려고 하면 러그가 간섭을 해서 뒤쪽으로 살살 돌려줄 수밖에 없죠. 이건 디자인
디자인이 이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손가락이 투박한 저를 탓해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밴드는 샌드 컬러의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디스트레스드 레더로 겉면이 해진 것처럼 처리가 된 게 특징입니다. 밀리터리 빈티지 스타일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시계의 디자인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밴드의 폭은 20mm이며 16mm로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태이며 퀵 릴리즈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탈착이 수월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줄질을 할 수 있는 시계이기도 하죠. 다른 밴드 옵션인 트로핑 러버나 캔버스, 브라운 가죽과도 잘 어울리며 나토나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교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버클은 탱버클이며 브러시드 마감의 각이진 형태로 꽤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네요. 그럼 후면을 살펴보죠. 후면은 스크루 오픈이 가능한 솔리드 케이스백으로 보이는데 홈이 따로 안 보여서 전용 공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로고와 매크비스 오그 필드워치 표기, 그리고 외곽에 오토매틱과 미국에서 조립했다는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시계에는 세이코 NH36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검증된 범용 무브를 넣어주어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NH36의 공장 표준은 원래 3시 방향의 용두가 위치를 하는데 레귤레이티드 형태로 4시 방향 형태로 된 것이 사용되었죠. 3시 방향의 데이데이트 캘린더와 3개의 핸즈를 운영하는 무브먼트로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40초 범위, 파워 리저브는 41시간 정도의 성능을 지녔습니다. 리뷰하는 제품을 측정해봤는데 1호차는 플러스 19초에 파워 리저브는 40시간가량으로 준수하게 나오네요.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53g으로 가벼워서 손목에서 좋은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필드워치답게 신성도 좋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온 시계 같습니다. 단 밴드가 서양 남성들의 손목 사이즈에 맞춰졌는지 좀 길게 나와서 착용했을 때 많이 남네요. 이 시계는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복장이나 스타일에 관계가 없이 전천후로 착용이 가능하며 줄질에 따라서 다양한 패션 연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방수가 50m 정도라서 침수에 강한 편은 아니니까 다이버 워치처럼 착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죠. 오기압 방수는 수영만 피하면 일반 생활 속에서는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성능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럼 렉스펙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물이 괜찮은 시계입니다. 빈티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고 원작의 느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오마주를 잘한 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매크비소그의 세이코 오리지널 모델이 워낙 고가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렉스펙의 $295라는 합리적인 가격은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밀리터리 마니아들이나 수집가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보죠. 프레시더스는 전작인 A11부터 미국 역사에 빠질 수 없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 이슈가 된 모델들의 오마주에 주력하고 있으며 참전용사와 영웅들의 스토리를 브랜드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자, 그럼 깔끔한 매크비스 오그 필드워치의 오마주가 끌리는 분들께 이 제품을 권해드리며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칩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는 처음 다뤄보네요. 더티더즌 오마주 메커니컬 워치입니다. 브랜드는 메르커사의 세이젠 모델이며 저번에 이어서 업체로부터 시계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메르커는 베이징을 기반으로 2018년에 생긴 신생 브랜드로 해외 유저들에게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들을 보면 메르커, 세이젠, 피에르폴린, 포드가 있죠. 메르커는 투카운터 크로노부터 70년대 중국 시계의 복각 디자인을 많이 구성하고 있고 세이젠은 빈티지 밀리터리나 다이버워치의 오마주 모델들이 많네요. 피에르폴리는 레트로 클래식 감성의 크로노그래프부터 문페이즈, 오픈하트, 뚜르비용 등 다양한 제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드도 빈티지한 감성이 강한데 좀 더 개성있는 컬러와 디자인이 강점으로 보이네요. 이 시계는 메르커 공식 페이지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며 가격이 다를 수
수가 있으니까 잘 비교하면서 구입이 필요해 보이네요. 공식 페이지의 가격이 좀 더 저렴한데 현재 세일가 $74 정도에 판매 중이며 총 5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디자인과 로고, 스몰 세컨드의 유무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해 보이며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무로그의 스몰 세컨드 다이얼로 오리지널에 가장 근접하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밴드가 스웨이드 재질로 통일되어 있는데 판매 페이지 소개로는 재고 상황에 따라서 스트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이번에 업체로부터 쿠폰 코드를 제공받았는데 $100 이상의 제품을 구매 시에 적용되는 20% 할인 코드라서 추가 할인을 원하신다면 밴드 등을 같이 구매해서 금액을 맞춰서 할인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하네요. 우선 더티 더즌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티 더즌이란 이름은 원래 1960년대 전쟁 영화에서 유래를 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2명의 주인공을 의미하고 있죠. 밀리터리 워치 수집가들에게는 유명한 더티 더즌 워치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급되었던 영국 군용 모델로 12개의 워치메이커의 추후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더티 더즌 세트는 전쟁 당시에 영국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되었고 가장 수집 가치가 높은 시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1939년 영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부품 제조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공군과 해군을 위한 군용 부품 제작에 노력을 집중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 국방부는 맞춤형 손목 시계를 주문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정확도와 내구성, 크로노미터 표준, 그리고 방수 및 안티쇼크 기능도 요구를 하였죠. 또한 블랙 다이얼, 아라빅 루미너스 인덱스와 핸즈, 강도 높은 글라스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15석 무브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더티 더즌의 특징은 케이스백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었는데 워치, 리스트, 워터 레지스턴트를 뜻하는 3개의 W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이얼과 케이스백에 들어간 브로드 에로우 심볼도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브로드 에로우 마크는 2개의 미늘로 구성된 넓은 화살표로 금속 화살촉을 심볼화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심볼이며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죠. 한때 영국에서 정부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병기국, 전쟁부 및 국방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더티 더즌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많은 수집가들이 이 모델을 소장하고 있는데 원상태의 12개 세트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수집가는 매우 드물다고 하네요. 마니아들 사이에서 수집욕을 자극하고 일종의 도전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나 중국산 저가 브랜드들이 이 더티 더즌 모델을 오마주하고 있는데 메르커도 대표적인 메이커 중 하나이죠. 오리지널이지는 역사성이나 빈티지한 감성을 다 담아내진 못하지만 향상된 스펙과 저렴한 가격은 밀리터리 워치 마니아들에게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하는 이 수동 시계는 어떤 수준이고 과연 쓸만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직경은 38mm, 러그 트러그는 45mm, 두께는 12mm입니다. 밴드는 스웨이드 가죽 재질이며 폭은 20mm이죠. 글라스는 K1 하이 아크로 도명 강화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브먼트는 팡지 M01 수동 메커니컬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5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6시 스몰 세컨드가 위치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자. 일단 시계의 디자인이 깔끔하고 빈티지한 매력을 잘 살리고 있네요. 38mm 사이즈로 일반 남성용 밀리터리 워치로 제격이며 전체적인 만듦새도 우수해 보입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전체적으로 브러시드 마감에 베젤은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죠. 글라스는 도명 강화 미네랄이며 K1 하이 아크 글라스로 소개가 됩니다. 돔 글라스를 사용하여 레트로한 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글라스 안쪽으로 다이얼은 매트한 블랙 컬러 베이스에 외곽으로 눈금과 시단이 옐로 인덱스 포인트가 처리되어 있네요.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가 화이트로 처리되어 있으며 상단에 브로드 에로우 심볼과 하단에 스몰 세컨드 서브 다이얼이 위치합니다. 스몰 세컨드의 C 단위는 옐로, 나머지 눈금은 화이트로 처리하여 디테일함을 살리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시분 핸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야광은 이 핸즈와 인덱스 눈금 등의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인성도 좋고 발광 성능도 우수해서 밀리터리 필드워치로 쓰기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자. 측면의 두께는 12mm로 적당히 슬림한 편이며 용두는 푸시풀 방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용두를 뽑아서 1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이루어지며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하죠. 이 시계는 메커니컬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태엽을 감아줘야 작동하는 시계입니다. 그럼 밴드를 살펴보자. 카멜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재질의 스트랩이며 부드럽고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는 밴드이며 퀵 릴리즈 방식이라서 탈착이 수월하고 줄질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나토 밴드나 페를론, 러버 밴드와 잘 어울리며 스틸 밴드는 메쉬나 본 클립 브레이슬릿에 매치하면 밀리터리한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러그 쪽 폭은 20mm이고 끝자락까지 17.5mm로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태이며 밴드 루프는 2개, 버클은 스틸 탱버클이 장착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자. 후면은 스크루 오픈 방식의 솔리드 케이스백이 장착되어 있으며 중앙에 사자 심볼과 표기 그리고 외곽으로 6개의 원이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홈은 오프너로 끼워서 오픈이 가능하며 케이스를 오픈해보면 수동 메커니컬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이 무브먼트는 팡지 M01 모델로 메르커사의 MTS 무브먼트 팀에서 자체 개발한 수동 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구조는 차이니즈 스탠다드 무브먼트이며 검수와 부분 수정을 통해서 성능을 높인 메커니컬 무브이죠.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20초가량이고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전후로 나왔네요. 중국산 무브먼트지만 메르커에서 자체적으로 검수와 수정을 한 부품이라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38mm로 적당히 알맞는 사이즈에 슬림하고 무게도 66.5g으로 가벼워서 좋은 착용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더티 더즌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위화감 없이 잘 담아내었고 빈티지한 감성을 잘 살린 밀리터리 워치라고 보자. 이 시계는 줄질을 잘 봤는데 밴드 컬러와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시계라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밀리터리 필드워치이자 다음으로 이 시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스펙, 성능에 대비하면 추천할 만한 가성비 시계라고 보자. 더티 더즌의 감성을 잘 살리고 있고 $70대의 저렴한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워낙 동일한 디자인의 시계들이 시중에 많아서 비교가 될 수 있는 제품인데 상대적으로 좋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빈티지 밀리터리 워치의 오마주 디자인이다 보니까 카피에 대한 부담도 덜해서 이런 부분에 민감한 유저들도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이 시계는 다이얼 디자인이 5가지 타입인데 오늘 소개한 무로고 스몰 세컨드 버전 말고도 로고가 있는 모델과 스몰 세컨드가 제외된 2가지 다이얼 타입 그리고 실버 다이얼 버전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같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해 보이네요. 자, 그럼 평소에 밀리터리 워치에 관심이 많고 가성비가 좋은 더티 더즌 오마주 모델을 찾으셨던 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또 프레시더스의 시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리뷰 요청을 받았고 대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시도한 신제품은 바로 더티 더즌의 오마주이죠. 워낙 밀리터리 필드워치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수집 가치도 높아서 마니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디자인의 시계라고 봅니다. 더티 더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에서 사용된 12개의 워치
워치메이커에 붙여진 이름이죠. 당시에 영국 국방부의 의뢰를 통해서 스펙에 맞게 군용품으로 제작된 시계들이며 이 12개의 세트는 현재에도 가장 수집 가치가 높은 시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프레시더스가 지금까지 미국 전쟁의 역사와 관련된 모델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었는데 카테고리를 확장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는 더티 더즌 프로젝트를 꺼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브랜드들이 오마주하고 있는 점과 브랜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시계 시장에서 다양한 품질과 가격대를 지닌 더티 더즌 오마주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죠. 이들의 소개에 따르면 더티 더즌의 디자인은 현대화를 하는 반면에 오마주에 대한 정신은 빈티지화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디자인 외형을 카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얼한 빈티지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인덱스와 핸즈의 파티나를 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거죠. 이 시계는 리뷰가 공개되는 오늘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가격은 $900이며 다이얼 타입에 따라서 총 3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팩토리 프레쉬, 파티나, 트로피컬로 구분이 되며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다이얼, 핸즈, 인덱스만으로도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팩토리 프레쉬 모델은 이름 그대로 새 제품의 느낌이 납니다. 샌드 패턴의 블랙 표면에 화이트 인덱스가 깨끗하게 들어간 시계이죠. 그리고 파티나 모델은 인덱스와 핸즈의 에이징 처리를 해서 실제 빈티지 워치의 느낌을 살려냈습니다. 고유의 녹청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개발 과정이 길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트로피컬 모델은 빛에 따라서 오묘한 브라운 컬러감을 발산하는 다이얼 디자인으로 인덱스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시계를 받고 받은 느낌은 중국산 오마주와는 다른 완성도가 느껴졌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메커니컬이 아닌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고 여러 부분에 스펙을 높인 시계라서 가격도 타 모델과는 차별화가 되죠. 자, 그럼 프레시더스가 야심차게 만든 모델 같은데 과연 이 시계는 어떤 수준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사양부터 보죠. 케이스의 재질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직경은 용두를 제외하고 38mm, 러그 트러그는 45mm, 두께는 11.8mm입니다. 밴드는 패브릭 재질의 페를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폭은 20mm이죠. 글라스는 AR 코팅 처리된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장착되어 있으며 무브먼트는 스위스 렌더론 L24 오토매틱 무브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6시 스몰 세컨드 구조의 야광은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드료가 사용된 점을 들 수가 있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부터 다이얼 인덱스 레이아웃까지 더티 더즌 오리지널의 디자인을 잘 재현하고 있네요. 사이즈는 38mm로 밀리터리 필드워치로 쓰기에 딱 알맞은 크기이며 은은한 다크 브라운 메탈릭은 레트로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우수하네요. 재질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으며 베젤 빗면과 러그의 엣지는 유광, 나머지는 무광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장착되어 있으며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각도에 따라서 푸른빛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안쪽의 다이얼 표면은 트로피컬 브라운 컬러를 적용하여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자아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선레이로 되어 있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은은하게 메탈릭한 느낌도 살리고 있네요. 드레스워치에서 볼 법한 트로피컬 브라운 컬러를 더티 더즌에 적용을 하니까 색다른 매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얼 외곽에는 분단위 눈금과 시단위로 인덱스가 포인트 처리가 되어 있죠. 12시, 3시, 9시에는 바형으로 되어 있으며 빛이 바랜 듯한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단에는 로고, 하단에는 초침이 작동하는 스몰 세컨드 서브 다이얼이 크게 들어간 구조입니다. 오리지널은 브로드에로우가 있는데 프레시더스는 과감하게 생략을 한 점이 특징이죠. 중앙에는 오벨리스크 형태의 C분 핸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야광은 이 핸즈와 인덱스 포인트에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 도료는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가 사용되어서 준수한 발광 성능을 보여주네요. 그럼 시계 측면을 살펴보죠. 두께는 11.8mm로 적당히 슬림한 수준입니다. 측면의 용두는 큼직하며 오픈은 스크루다운 방식이죠. 용두를 돌려서 풀어주면 2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이루어지며 핵 기능이 있어서 초침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
일단은 고스트 포지션이며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지죠.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밴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선택이 가능한데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그린 컬러의 페를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밀리터리 컨셉이 잘 어울리며 페를론 치고 상당히 두툼하고 신축성도 좋네요. 밴드의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러그 쪽 폭은 20mm이며 끝자락까지 동일하게 떨어지는 형태이며 마감을 가죽으로 처리를 했죠. 그리고 밴드 루프와 버클은 샌드블라스팅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매치가 되며 다른 옵션인 봄클립 브레이슬릿이나 브라운 가죽 밴드로 바꿔봐도 좋을 듯 합니다. 튀지 않고 무난하게 잘 맞는 밴드들로 구성을 했네요. 이 제품은 줄질이 수월하며 다른 나토나 가죽 밴드들로 취향에 맞게 교체가 가능한 시계입니다. 그럼 후면을 살펴보죠. 후면의 케이스는 스크루 오픈이 되는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A11 더티 더즌과 WWW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W 이니셜 3개는 오리지널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워치, 리스트, 워터 레지스턴트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수입 부품으로 미국에서 조립했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오픈해보면 스위스 랜더론 L24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리지널 더티 더즌의 시계들의 스위스 생산 부품들이 사용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스위스 무브먼트를 넣어준 의도가 보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에타 2824-2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에타의 공급 제한 조치 이후에 중소시계 브랜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죠. L24는 시간당 28,800 진동수의 고진동 무브먼트이며 25석의 40시간의 파워 리저브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보니까 1호차는 플러스 4초 정도로 준수하게 나오네요.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전체적인 디자인도 깔끔하고 시인성과 컬러감도 좋습니다. 오리지널보다 약간 커진 38mm의 사이즈는 현대적인 느낌을 잘 살리고 있으며 손목에서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네요. 페를론 밴드의 착용감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짧게 나온 듯합니다. 기존의 이 회사 시계들의 밴드가 길어서 너무 서양인 손목에 맞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페를론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파티나 모델이 아니라서 빈티지한 느낌은 좀 덜하지만 더티 더즌의 감성은 충분히 살려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는 밴드 줄질도 잘 받고 방수 성능도 준수해서 전천후로 착용이 가능하다고 보죠. 다양한 복장에 매치할 수 있는 시계라고 봅니다. 그럼 이 시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죠. 전체적인 디자인과 만듦새가 우수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원작의 오마주와 함께 브랜드만의 개성도 잃지 않으려고 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밀리터리 워치를 전문으로 하는 마이크로 브랜드답게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시계입니다. 38mm 사이즈의 무반사 코팅 더블돔 사파이어 글라스,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에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를 해줬고 100m 방수 성능의 준수한 마감과 좋은 밴드 퀄리티까지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쓴 흔적들이 보이죠. 오늘 리뷰하지는 못했지만 파티나 모델의 인덱스는 타 더티 더즌 오마주 모델들과의 차별화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이 기존 시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충분히 좋은 스펙을 갖춘 시계이며 밀리터리 오마주를 수집하는 유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계라고 보죠.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로 브랜드 베리오의 뉴 컬렉션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D12란 필드워치 모델입니다. 베리오는 2016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브랜드로 다양한 시계와 스트랩 등을 판매하고 있죠. 마이크로 브랜드답게 독창적인 디자인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과거에 볼 수 있었던 빈티지 디자인을 잘 재해석하고 오마주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리뷰하는 D12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밀리터리 워치로서 수집 가치가 높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더티 더즌을 오마주한 제품이죠. 더티 더즌 오마주 워치들을 꽤 리뷰하긴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디자인과 형태로 만들어낸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리오는 좀 더 개성을 담아내고자 한 부분이 엿보이네요. 이 모델은 현재 368달러에 판매 중이며 한화로 약 5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베리에이션은 다이얼 컬러에 따라서 총 4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으며 블랙, 그린, 베이지, 그레이 컬러
컬러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베이지 컬러 다이얼 모델로 색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골라봤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보면 시스루 케이스백의 글라스, 솔리드 케이스백의 커스텀 인그레이빙까지 옵션을 제공하여 추가 비용을 제공하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 시계는 과연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직경은 37mm, 러그 트러그는 45mm, 두께는 10.5mm입니다. 밴드는 코듀라 소재에 투피스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폭은 18mm이죠. 글라스는 내부 AR 코팅이 된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털이며 무브먼트는 일본 미요타사의 파리 SO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6시 스몰 세컨드 구조, 4시 용두에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가 된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더티 더즌을 따라했으면서도 똑같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컬러와 용두 위치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6시 스몰 세컨드는 동일하게 가져가되 인덱스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서 개성을 담아낸 것이 느껴집니다. 이 시계는 37mm로 비교적 작게 만들어져서 스몰 사이즈 필드워치를 원하셨던 분들이 선호할 만하죠.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이며 베젤과 러그의 빗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브러시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도 없고 상당히 준수한 마감 상태를 보여주네요.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적용되었으며 이너 안티 리플렉션 코팅 처리가 되어서 빛 반사가 없이 또렷한 다이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쪽의 다이얼은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으며 표면에 샌드 패턴 처리가 되어서 밋밋함을 감소시켜주는 것 같죠. 다이얼 외곽으로 인덱스는 레일로드 스타일의 분단위 트랙, 12시 방향에는 에로우 마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시단위 아라빅 인덱스가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상단에는 베리오 로고를 넣어 주었는데 컬러가 없이 음각으로만 처리를 하여 은은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언뜻 보면 로고가 없는 시계 같기도 합니다. 6시 방향에는 원형의 스몰 세컨드가 위치하며 중앙에는 C분 핸즈가 장착되어 있죠. 야광은 이 두 개의 핸즈와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C3 슈퍼루미노바 야광 드루를 사용하여 준수한 발광 성능을 보여주죠. 이 야광은 모델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된 듯한데 어두운 다이얼 모델들은 아라빅 인덱스까지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촬영할 때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용두의 심벌 각인 부분에도 야광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측면을 살펴보자. 두께는 10.5mm로 오토매틱 치고 살짝 슬림한 편입니다. 육안으로는 좀 두껍게 느꼈는데 실측을 하면 생각보다 얇은 시계이죠. 용두가 4시 방향 위치하며 앞부분에는 베리오 심벌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베리오에서 신경 쓴 부분인데 착용 시에 손목에 눌리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잡기가 편해서 조작도 수월하게 되어 있죠. 용두의 오픈은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립니다. 용두를 뽑아서 시분 조정이 가능하며 무브먼트에 핵 기능이 있어서 스몰 세컨드의 핸즈가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용두를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하며 잠글 때는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밴드를 살펴보자. 밴드는 투피스 스트랩으로 직물 소재로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는 코듀라 소재를 사용하여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나일론 스트랩보다 질기고 억센 편이긴 한데 보기보다는 부드러운 편이죠. 러그 쪽 폭은 18mm이며 끝단까지 16mm로 좁아지는 구조이며 스틸 탱버클은 브러시드 마감과 로고 각인이 되어 있네요. 블랙 컬러의 코듀라 스트랩이 시계의 디자인과 잘 매치되며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단 아시안 스펙인지 다소 짧은 편이라서 손목이 많이 두꺼운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밴드는 퀵 릴리스 방식이라서 탈착이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 줄질을 잘 받는 시계인데 다른 스트랩으로 바꿔봤습니다. 골드 브라운 컬러의 나일론 스트랩도 밀리터리한 감성을 잘 살리는 것 같으며 브라운 컬러의 가죽 스트랩을 적용해보면 좀 더 단정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나토, 페를론, 메쉬 등의 다양한 스트랩으로도 교체가 가능한 시계라고
살펴보죠. 그럼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스크롤 오픈 방식의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2차 세계대전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그림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죠. 그리고 외곽으로 싱가폴, 100m 방수, 재질, 오토매틱, 사파이어 등의 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오픈해 보려다가 너무 꽉 조여져서 실패를 했는데 이 시계에는 일본 미오타사의 파리 SO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길트 버전으로 금장이 되어 있는 무브먼트이죠. 용도에 따라서 오토매틱이나 핸드와인딩 그리고 6시 스몰 세컨드와 오픈하트의 변경이 가능한 무브먼트라고 보면 됩니다.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마이너스 3초 정도로 준수하게 나오고 파워 리저브는 약 40시간가량이죠.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필드워치 더티 더즈니진인 빈티지함보다는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서 보다 산뜻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37mm 사이즈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잘 나온 듯하며 필드워치로 편하게 착용하기 좋아 보이네요. 일단 착용감이 좋고 65.6g 정도로 가벼운 편이라서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시계이죠. 베이지 컬러의 다이얼임에도 시인성이 좋은 편이며 100m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침수에 대한 걱정 없이 전천후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줄질을 잘 받아서 복장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장점도 지니고 있죠. 간단히 총평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산 저가 브랜드에서도 많이 오마주하는 더티 더즌이지만 베리오는 그들만의 감성을 잘 담아냈다고 봅니다.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했으며 가격 대비 사양 부분에서도 퀄리티를 높인 흔적들이 보이네요.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글라스의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 일본 미오타 오토매틱, 100m 방수 성능까지 준수한 스펙을 지녔으며 시계가 큰 흠이 없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단 최근 환율이 높고 관부가세까지 적용되면 가격이 높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마이크로 브랜드 오토매틱 시계로서는 꽤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봅니다. 베리오는 구입 시 무료 배송에 2년 워런티를 제공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다양한 스트랩도 판매하고 있어서 줄질을 고려해 같이 구매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베이에서 구입한 시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로러스의 크로노그래프 쿼츠 시계인 RM349JX9 모델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좀 독특한데 원래는 펄사의 크로노그래프 모델 PM3175X1을 구입하려다가 같은 세이코 계열사 로러스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저렴하게 팔고 있길래 구입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펄사의 PJN305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죠. 영국 공군에서 사용된 시계에 민간용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어서 아직도 중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이슈된 버전으로 나온 게 1세대 모델 PM3129X1과 2세대 모델 PM3175X1 두 개이죠. 디자인으로만 보면 1세대 버전이 오리지널을 계승하고 있는데 2세대 버전은 인덱스가 큼직해서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별로 없고 중고가도 점점 올랐죠. 오늘 소개하는 로러스의 RM349JX9는 펄사의 1세대 버전의 디자인을 계승하는 모델로 65파운드, 한화로 약 10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팔기 때문에 나름 좋은 대안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밀리터리 워치를 수집하는 마니아들에게는 펄사의 RAF 크로노가 가치가 있겠지만 저처럼 이것저것 수집하는 유저에게는 로러스도 충분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오리지널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양이나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이 제품은 과연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 대비 좋은 시계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 사양부터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직경은 42mm, 러그 트러그는 50mm, 두께는 12mm이죠. 밴드는 패브릭 재질의 나토 스트랩이며 폭은 22mm입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미네랄이며 무브먼트는 세이코 VD57 크로노그래프 쿼츠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100m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특징으로 6시, 9시, 12시에 3개의 서브 다이얼 구조에 3시 데이트 캘린더가 들어가 있고 야광
야광은 루미브라이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복잡한 구조임에도 정돈된 레이아웃에 시인성도 괜찮고 사이즈가 42mm임에도 커 보인다는 느낌이 덜하네요. 체감 사이즈는 40에서 41mm 정도라고 봅니다. 펄사 1, 2세대 모델도 42mm이기 때문에 직경은 동일하게 뽑아냈다 보면 되죠.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으며 측면은 유광, 전면부는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부 브러시드 마감이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글라스는 플랫한 미네랄이며 다이얼이 또렷하게 보이죠. 안쪽의 다이얼은 블랙 컬러의 바탕에 외곽의 눈금과 5분 단위 표기,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가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시, 9시, 12시 방향에 3개의 서브 다이얼이 위치하는데 상단은 10분의 1초 크로노, 하단은 초 크로노, 좌측은 분 크로노로 구성되어 있죠. 작동을 시켜보면 상단 서브 다이얼의 핸드가 반바퀴 돌 때마다 하단 서브 다이얼의 핸드가 한 칸씩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단 핸드가 한 바퀴 돌면 좌측 서브 다이얼의 핸드가 한 칸씩 움직이는 구조이죠.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로고와 방수 표기, 그 옆으로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합니다. 중앙에는 시분초 3개 핸즈가 위치하며 야광은 시분 핸즈와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죠. 세이코 루미브라이트 도료가 사용되어서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시인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측면을 살펴보죠. 측면의 두께가 12mm로 적당한 편이며 용두를 중심으로 상하 크로노 푸셔가 존재합니다. 용두는 크라운 가드에 감싸인 상태이며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죠. 용두를 뽑아서 2단에서는 시분 조정, 1단에서는 날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푸셔를 눌러주면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며 다시 상단 푸셔를 누르면 멈추고 하단 푸셔를 누르면 리셋이 되는 구조이죠. 추가로 두께의 부분은 펄사인 모델들보다 1mm 정도 두껍게 나왔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그레이 혹은 실버에 가까운 패브릭 나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시계의 컬러 디자인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러그 쪽 폭은 22mm이고 끝자락까지 균일하게 떨어지며 두툼하고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밴드폭 역시 오리지널과 동일한 22mm라 보면 됩니다. 그럼 후면을 살펴보죠. 후면은 스크롤 오픈 방식의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심벌과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외곽으로 작게 표기들이 들어가 있네요. 오픈해보면 세이코 VD57 크로노그래프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핸즈와 3개의 서브 다이얼을 운영하는 크로노그래프 쿼츠이며 같은 레이아웃의 세이코 계열 모델들에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펄사의 모델들에도 동일한 쿼츠 무브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밀리터리 스타일도 잘 살렸고 저렴해 보이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42mm 사이즈임에도 커 보이지 않으며 50g 정도로 가벼워서 손목 위에서 좋은 착용감을 보여주네요. 단 나토 스트랩의 길이가 짧게 나온 감이 있어서 18cm에 가까운 제가 착용을 했을 때 끝이 덜 걸쳐지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이 시계는 전형적인 밀리터리 크로노그래프 워치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위화감이 없이 다가옵니다. 제가 볼 땐 다양한 줄질이 가능해서 여러 스타일링이 가능한 시계라고 보죠. 거기에다가 100m 방수 성능도 갖추고 있어서 침수에 대한 걱정도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죠. 저는 이 제품을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합니다. 가격이나 스펙, 디자인, 브랜드를 고려하면 전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시계라고 보죠. 단 오리지널의 리이슈 버전을 오마주했다는 점에서 정통성이 희석되는 점은 피할 수 없지만 같은 계열사의 브랜드가 좀 더 저렴하게 신제품으로 출시했다는 점은 저 같은 유저에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펄사의 1세대 모델이 몇 년 전만 해도 1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40만원대에 판매되는 걸 보면 선뜻 구매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로러스란 브랜드가 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하기 힘들지만 이베이나 아마존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서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전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소개했던 브랜드이죠. 미국 마이크로 브랜드 프레시더스의 밀리터리 필드워치 A11 타입 44 파티나 모델입니다. 저번에도 A11 오마주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쿼츠가 아닌 메커니컬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네요. A11 아메리쿼츠 모델이 오리지널의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모던하게 변주를 보여준 반면에 이번 타입 44 모델은 최대한 오리지널의 감성을 살리기 위한 복각에 더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업체로부터 시계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 프레시더스라는 브랜드부터 간단히 설명해보죠. 이 브랜드는 미국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등 미군에 납품되었던 군용시계의 오마주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시계회사입니다. 프레시더스의 주력 오마주 모델인 A11은 밀리터리 시계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미군 필드워치이죠. 오리지널은 2차 세계전 당시에 브로버와 엘진, 월삼 등의 회사들이 생산했던 시계로 기능과 스펙을 전시 제조 표준에 맞춰서 납품한 밀리터리 필드워치의 상징과도 같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승전의 시계라고도 불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계이죠. 이 회사의 특징은 전쟁 영웅들의 스토리를 마케팅에 잘 녹여내고 있으며 전용 컬렉션 및 관계단체에 대한 기부 프로그램을 펼쳐서 누구보다 A11의 진심이란 점을 상당히 잘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국의 역사적인 시계의 오마주와 함께 직접 조립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도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도 엿볼 수가 있네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타입 44 파티나로 오리지널에 대한 깊은 경의를 담은 복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파티나 화이트 두 개의 인덱스 컬러에 32mm와 38mm 사이즈 옵션을 지니고 있으며 본클립 브레이슬릿과 가죽 캔버스 3개의 밴드 옵션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파티나 인덱스의 38mm 캔버스 밴드 모델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545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A11 오리지널에 가까운 사이즈는 32mm인데 현대적인 38mm를 제공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자, 그럼 이번 모델은 어떤 장점과 수준을 지니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서지컬 그레이드 스테인리스 스틸의 38mm 직경, 러그 트러그는 45mm, 두께는 13mm입니다. 밴드는 캔버스 패턴의 직물 재질의 폭은 20mm이죠. 글라스는 AR 코팅 더블돔 아크릴이며 무브먼트는 스위스 소프로드 P024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수는 100m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큰 특징이 없는 단조로운 구조의 시계이며 인덱스 마커의 색상을 톤 다운된 옐로 컬러로 해서 빈티지 밀리터리의 감성을 잘 살리고 있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군더더기 없이 수수한 인상을 주면서도 간결하고 신성도 우수합니다. 38mm의 사이즈는 필드워치로 적절해 보이네요. 일반적인 남성 손목에 딱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32mm 모델은 여성 손목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재질은 서지컬 그레이드라고 소개가 되는데 니켈과 크롬의 함량에 따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리지널 A11이 황동의 크롬 도금이 되어 있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현대적으로 바뀐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폴리시드 마감이며 베젤에 코인 엣지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 원본을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글라스는 더블돔 아크릴이라서 상당히 볼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돔 글라스의 특성상 빛 반사와 굴곡이 심한데 AR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스펙을 높이고 있네요. 코팅으로 인한 푸른빛이 감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은 매트한 블랙 컬러이며 외곽에 10단위 표기, 그 안쪽으로 눈금 처리가 되어 있죠.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가 표기되어 있으며 별다른 로고나 표기는 따로 없습니다. 중앙에는 시분초 3개 엔즈가 장착되어 있는데 초침만 실버 컬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덱스까지 포함해서 전부 루미너스 처리가 되어 있죠. 어두운 곳에서 살펴보면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며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계의 마커에 전부 처리가 되는 거라서 상당히 좋은 신성을 지니고 있네요. 그럼 측면을 살펴보죠. 측면의 두께는 13mm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더블돔 글라스에 튀어나온 부분이 더 도드라집니다. 용도는 푸시풀 오픈 방식이며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정이 가능하죠. 무브먼트에 핵 기능이 있어서 초침이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은 고스트 포지션,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밴드는 그린 컬러의 캔버스 스트랩입니다. 뻣뻣하지 않고 꽤 부드러우며 품질은 괜찮은 편이죠. 후면에는 가죽 패드를 덧대서 손목의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밴드의 폭은 20mm이며 끝자락까지
상단까지 균일하게 떨어지는 구조이고 퀵 릴리즈 방식이라서 탈착이 수월하네요. 밀리터리 필드워치답게 줄질을 잘 받으며 교체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드릴 드러그라서 일반 스프링바의 조작도 쉬울 듯 하죠. 단 이 캔버스 밴드가 시계 컨셉과도 잘 맞고 컬러 매치도 괜찮은데 길이가 양키 사이즈로 꽤 길게 나와서 착용했을 때 많이 남습니다. 제 손목이 18cm에 가까운데도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손목이 가는 분들은 사이즈에 맞는 줄질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후면을 살펴보자. 후면은 전용 공구로 오픈이 가능한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로고와 모델명, 미국 조립과 스위스 무브먼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에는 스위스 소프로드 P024 고진동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로터를 빼고 매뉴얼 와인딩으로 개조되어 있죠. 나름 오리지널과 같은 구조를 맞춰보려고 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 무브먼트는 에타 2824-2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원래 데이트 캘린더가 있는 구조라서 이 시계에는 고스트 포지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시간당 28,800 진동수에 1호차는 플러스 7초, 파워 리저브는 40시간가량으로 나옵니다. 가격이 좀 나가긴 해도 스위스 무브먼트를 넣어서 성능과 스펙에 신경을 쓰려 한 부분이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전체적으로 예쁩니다. 아기자기한 느낌의 신인성도 좋고 착용감도 우수하네요. 다이얼 디자인과 글라스, 인덱스 컬러, 밴드 등에서 A11이 지닌 헤리티지한 감성을 잘 살리고 있는 시계입니다. 무로고의 단조로운 구조라서 다소 심심하고 고급스럽다고 평하긴 힘들겠지만 시계 본연의 기능과 오마주의 목적을 잘 부합시킨 시계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줄질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서 필드워치로 안성맞춤이라고 봅니다. 옵션에 본클립 브레이슬릿이나 나토, 페를론, 러버, 가죽 등 다양한 밴드와 매치가 가능한 시계이죠. 그럼 시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에 리뷰한 아메리쿼츠가 개성있고 귀여운 인상이었다면 타입 44는 사뭇 진지한 느낌이네요. 오리지널의 A11의 아이덴티티를 살려내기 위해서 충실하게 접근한 부분들이 엿보이죠. 고진동 스위스 무브먼트, 무반사 코팅 도면 글라스 등 전체적인 부분에 신경 쓰고 있으며 군용시계의 소박한 맛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가격이 좀 걸리긴 하네요. 마이크로 브랜드로 접근하기에 나쁜 가격은 아닌데 기본형 캐주얼 워치는 아니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 좋은 대안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국내 인지도가 낮고 대중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가성비 필드워치의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A11 복각 모델을 찾던 마니아들에게는 수집할 만한 괜찮은 시계라고 평할 수 있겠네요. 제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들도 한국 시장과 시계 유저들의 반응에 대해서 꽤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복각 밀리터리 워치에 대한 동양인들의 인식이나 사이즈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죠. 자, 그럼 프레시더스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